아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레이저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떤 실제로 엑사이테이션이 되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요 액티브 레이징 미디움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뭐 고체로 루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레이저 빛을 내는 그 부분이고, 여기 밑에 있는 램프 펌핑 소스라고 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빛을 1차적으로 내서 얘네들을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올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게 아니라 파퓰레이션 인버전, 그러니까 위에 여기 상태가 바닥 상태보다 더 많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램프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펌핑 소스라고 해요. 그래서 펌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상태들을 절반 이상을 여기 상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옮겨준다. 근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초기 레이저는 굉장히 이 방만큼 크고 비싸고 열도 많이 나고 냉각도 잘 해줘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예전의 스타일이 이거예요. 3레벨 스타일이라고 해서 바닥 상태가 있고 우리가 펌핑을 해서 저기 올려주면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fast non-radiative transition이 돼서 EY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메타 스테이블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완전히 스테이블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EY에 있는 그 파퓰레이션이 이 바닥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져야지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되고, 그 상태가 돼야지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 업소션보다 더 많아져서 소위 레이저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기가, 여기를 여기보다 더 많이 만들기가 힘든 이유는, 원래 상온에서 이 바닥 상태에 훨씬 더 대부분의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이 바닥 상태로 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트릭을 쓸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한 게 4레벨이에요. 이게 이 Y 상태까지는 똑같지만은 아예 원래 이 바닥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어떤 EX라고 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가깝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초기 파퓰레이션은 많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파퓰레이션 여기까지 왔던 거가 여기 떨어지고, 여기 내려온 것들은 마치 여기서 논레디에이티브 트랜지션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라운드스로 빨리빨리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 EX에서의 파퓰레이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Y에 아주 많이 올리지 않아도 이 Y하고 EX 사이의 비율을 따지면은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만들어지기가 훨씬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를 쓰고 펌핑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4레벨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인 레이저를 만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있다는 부분은 책을 보면서 좀 더 이제 같이 공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스에서 아마 좀 설명을 많이 한 게 레이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컴포넌트가 웨이브랭스 셀렉터였죠. 파장 선택기. 파장 선택기에 그냥 업소션 필터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인터피어런스 필터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유전층 다이엘렉트릭 레이어의 어떤 인덱스라니까 성질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두께를 가지고선 어떤 특정한 파장만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그 파장만 볼 수 있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밴드위드스의
픽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볼 수 있는 이 사진에 볼 수 있는 게 두 개의 유리 사이에다가 유전체 막을 다른 두께로 입혀가지고선 원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 위치마다 서로 다른 파장의 빛들을 필터링하게 만들어준 게 리니어 베리어블 필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에 비해서 일반적인 그 업솔션 필터, 그러니까 생유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은 소위 밴드위드스를 가지게 되죠. 요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중요한 얘기가 레이저, 그 다음에 인터피런스 필터,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이팅 모노크로메이터였어요. 모노크로메이터도 그 파장 선택기 중에 하나지만은 필터보다 한 단계 높은 거야. 이건 필터라고 하지 않고 모노크로메이터. 필터는 뭐 수나노, 수십 나노 정도까지를 그 걸러내는 정도라고 하면은 얘는 한 파장, 뭐 1나노미터 아니면 그 이하를 구분해내는 거니까 얘는 단색화 장치, 모노크로메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팅으로 만들어진 모노크로메이터 얘기를 그때 지난 시간에 했었고, 아마 그 비디오도 봤었고요. 그래서 엔트런스에서 들어온 좁은 슬릿으로 들어온 빛이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빛인데 오목 거울을 통해서 평행하게 되고, 그리고 평행하게 들어와서 요 그레이팅, 그러니까 반사형 그레이팅에 부딪혔다가 나갈 때, 튕겨 나갈 때 입사각이 같다고 치면은 그 요 그레이팅에서의 요 D 값하고 입사각하고 그레이팅의 D 값이 같다고 치면은 요 반사할 때 반사각 R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달라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빨간색 뭐 빨주 노초 파남보가 쭉 그 디스퍼션이 되게 돼서 이쪽으로 날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 평행하고 다른 파장의 빛들을 이 엑시트 슬릿 위치로 다시 포커스 해주는 게 두 번째 오목 거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크로메이터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이 동영상도 본 적이 있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 부분도 내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평행하게 돼서 1번, 2번, 3번의 빛이 들어왔다가 반사돼서 나가죠. 얘도 반사돼서 나가고 2번도 3번도 반사돼서 나가는데, 1번하고 2번만 비교해 본다면은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기 때문에 1번 여기까지 온다면은 2번에 여기까지는 지금 같이 오는 거야. 근데 1번이 반사가 벌써 시작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튀겨 나가고 있을 때 2번은 아직 더 가야지 반사가 되죠. 그 길이가 CB에 해당하는 거리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반사돼서 나가지만은 실제 반사돼 나가는 같은 거리를 생각한다면은 여기 D까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CB만큼하고 BD만큼 거리를 사실 요 2번 빛은 더 날아가야지 더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CB, BD만큼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 경로차가 되는 거죠. 1번하고 2번. 그리고 3번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요 경로차 CB하고 BD를 뭐 요 삼각 함수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 빛의 파장의 정수배는 입사각의 사인하고 반사각의 사인의 합에다가 그러니까 그레이팅에서의 요 간격, 그러니까 그루브 사이의 간격, 요 D 값을 곱해 준 것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입사각을 갖게 하고 이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은 R하고 파장은 반사각 R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500나노미터면 이렇게 날아가겠지만
뭐 550이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반사이 달라지고 600이면 또 달라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레이팅 파장 선택기가 어떻게 보면은 분광 분석에서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제일 중요한 그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그 판단을 또 어떻게 할까가 또 고민거리가 된단 말이야. 마치 분석 장비에서 이게 센시티비티가 얼마고 디텍션 리미트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파라메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따지듯이 그래서 그 숫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그 파장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살려고 그래. 뭐를 제일 먼저 보겠어? 어떤 성능들이 있어야지 좋겠어요? 같은 값이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 뭐 이런 분광기, 그러니까 그레이팅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프리즘 하나 산다고 했잖아요. 프리즘을 사는데 어떤 프리즘을 사면은 좀 더 좋은 실험을 할 수 있을까?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선 깨끗하네.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딱 들어서 이거 묵직한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딱 비춰보고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아는 거는 뭘 보고 알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 이왕이면은 그 넓게 퍼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그 그러니까 조금만 분산된 디스퍼전 되는 것보다는 넓게 퍼지면은 더 좋을 것 같죠. 그리고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다 RGB다. 근데 A라는 프리즘은 벽에 비춰서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왔는데 B라는 프리즘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A가 좋은 거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딱 알 수 있지. 근데 이거 어떻게 숫자화하느냐가 문제겠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 결정을 이렇게 딱 보니까 깨끗하네. 이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네. 어떤 이유로? 그렇죠. 이게 구멍이 뚫려 있을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구멍이 안 뚫려 있을 때도 약간 탁하든가 그러면은 아주 투명한 거는 아마 빛이 투과율이 좋아서 들어온 빛의 대부분을 이쪽에다가 보내주는 걸 텐데 이게 약간 뿌옇거나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막 산란되든가 그래서 소위 빛에 투과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서 그거 가지고선 업설전 스펙트로스코피도 하고 뭐 플로레센스 디텍션도 하고 그럴 텐데 디텍터 가기 전에 여기서 로스가 있으면 빛의 로스가 있으면은 그만큼 손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빛이 만약에 두 개가 다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가 좋을까? 이렇게 오는 게 좋을까? 같은 소스를 썼을 때. 물론 큰 게 좋겠죠. 더 센 빛이 그 끝까지 오는 게.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게 노란색이 없나? 노란색. 또 다른 파라미터를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노란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은 높이인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파장을 넓게 퍼뜨린 거는 처음 파란 거랑 똑같고, 그리고 이 하얀색에 비해서 그 빛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도 같은데, 이 파란색이랑 이 노란색하고 차이는 같은 파장, 뭐 빨간색에 대해서 빨간색을 좁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주 좁은 영역에다 모아주느냐, 아니면은 넓게만 모아줘서 요 파란색들은 빨간색과 그 파란색 그 분필로 쓴 부분은 RGB 세 가지 컬러가 분명하게 분리가 되는데, 요 노란색 분필로 쓴 그린 부분은 그러니까 RGB 세 가지 컬러가 서로 섞여 있게 될 거야. 그러면은 덜 좋겠죠. 그렇죠? 분산을 넓게 했지만 그게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덜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여기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부분, 앵귤러든 리니어든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맨 처음에 얘기한 이 벽면에다 비춰봤을 때 뭐 단위 거리당 아니면 단위 앵글당 얼마나 많은 파장을 그러니까 보여주느냐,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뭐 이런 뭐 400, 500, 600을 얼마나 넓게 퍼뜨려 주느냐라는 게 디스퍼션이고, 그 다음에 리졸빙 파워라는 거가 넓게 퍼뜨린다고 하더라도 같은 파장을 또 퍼져 있는 게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넓게 되어 있는지, 요거가 리졸빙 파워예요. 그러니까 레드와 그린을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파란색 분필로 표시한 것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 픽하고 이 픽은 분리가 가능한데, 이 노란색 분필로 그린 부분은 레드와 그린을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럴 경우에는 리졸브가, 그러니까 분해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리졸빙 파워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처음에 이게 프리즘이든 뭐 모노크로메이터든 상관없이 들어온 빛이 얼마나 끝까지 전달되느냐, 얼마나 빛을 모으냐. 그러니까 모노크로메이터에 들어간 빛은 100인데 뒤 끝에서 나오는 거는 1밖에 안 나온다. 그런 거가 들어가는 것은 100인데 한 10 정도, 20 정도가 나온다. 라는 것이 아마 이 라이트 게더링 파워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이 세 가지 디스퍼션, 리졸빙 파워, 그다음에 라이트 게더링 파워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에 뭐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185페이지에 있네요. 디스퍼션. 처음에 디스퍼션은 디스퍼션이라는 거는 앵귤라가 있고 리니어 디스퍼션이 있어요. 앵귤러 디스퍼션은 뭐냐면은 여기서 맞고 반사돼 나갈 때 요 그러니까 요 반사되는 앵글, 반사각 R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위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넓게, 그러니까 많은 파장을 포함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dr 오버 d 람다. 그러니까 뭐 1나노미터의 파장을 이 몇 도로 나눠지느냐. 만약에 500나노미터하고
뭐 501나노미터 두 개의 빛이 들어가 있는데 반사각이 얼마나 500나노미터하고 501나노미터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이 dr 오버 d 람다, 그러니까 앵귤러 디스퍼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책에 보면은 n의 코사인 r이 r,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디스퍼션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 여기서 분모에 앵글이 들어갔으니까 같은 단위 파장에 대해서 dy,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각도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좀 전에 앵귤러 디스퍼션은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뭐 1나노미터 차이가 나는 그 두 개의 파장이 들어와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간다면은 이게 이제 앵귤러 디스퍼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리니어 디스퍼션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 엑시트 슬릿에서 봤을 때 여기 엑시트 슬릿 위치가 1mm 이동했을 때 여기에서 관찰되는 파장이랑 여기서 관찰되는 파장이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게 리니어 디스퍼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나노미터하고 501나노미터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엑시트 슬릿이 있는 요 포컬 플레인에서 두 파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머느냐, 이게 멀면 멀수록 디스퍼스가 많이 된 거지. 그러니까 리니어 디스퍼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d라고도 표시를 하고, 포컬 랭스의 dr 오버 d 람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앵귤러 디스퍼션하고 관계는 그 앵귤러 디스퍼션에다가 이 포컬 랭스, 여기에 여기 오목 렌즈가 있죠. 이 오목 렌즈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포컬 플레인까지 와서 초점을 맺게 되는 이 거리가 포컬 랭스가 되는데, 초점 거리, 요것에 하고 앵귤러 디스퍼션을 곱하게 되면 리니어 디스퍼션 d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할 때 좀 더 종종 쓰는 것 중에 하나가 reciprocal linear dispersion. 이거는 이것의 역수라는 거니까 d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d 람다 dy고 f분의 1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d 인버스니까 이거 역수고, 그러니까 이거 역수 또는 이거 역수고, 그 다음에 앵귤러 디스퍼션이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나? 이 리니어 디스퍼션은 크면 좋은 거야, 작으면 좋은 거야? 크면 좋겠죠. 1나노미터, 그러니까 파장 1나노미터 차이가 더 넓게 퍼져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그러면 리니어 디스퍼션 d가 크면 좋다. 그러면은 뭐하고 비례해요 지금? 포컬 랭스랑 비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목 렌즈에 포컬 랭스가 길어지면은 여기서 초점을 맺을 때 이것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니어 디스퍼션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여기도 있지만은 F는 좀 전에 얘기를 했고 D는 어떻게? D가 뭐예요? D가 여기에서의 그루브 사이의 간격이죠. 홈을 판 요 그 사이 간격이죠. 그럼 D가 크면 클수록 요건 작아질 거고 D가 작으면 작을수록 리니어 디스퍼션 D 값, 그러니까 dy d 람다는 커질 거죠. 그러니까 좋아질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그레이팅의 홈 사이의 간격이 요 d 값이 작으면, 그러니까 단위 길이에 더 많은 홈을 파놓으면은 디스퍼션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이 뭐 많지는 않은데 그 의미들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앵귤러 디스퍼션이라는 거가 1나노미터당 얼마나 반사각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1나노미터당 얼마나 포칼 플레인에서의 거리가 더 넓게 퍼지느냐. 그리고 요 리니어 디스퍼션 같은 경우에는 포칼 랭스엔 비례하고 D 값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레시피컬 리니어 디스퍼션은 그곳의 역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디스퍼션이에요. 그 다음에 리졸빙 파워, 여기에서도 보이나요? 아까 박수 쳤는데 이게 하우링이 이쪽 생기네. 리졸빙 파워는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델타 람다에 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지? 리졸빙 파워는 아까 그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두 개의 500나노미터와 501나노미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하고 또 구분한다는 건 다르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게 500나노미터고 501나노미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노란 케이스나 하얀 케이스나 아마 디스퍼션은 같은 값일 거야. 그렇죠? 1나노미터 파장에 따른 요 거리는 같으니까. 하지만 요 노란색이 요 하얀색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가 파장들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리졸브가 잘 된 거예요. 분해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분해능을 표시하는 파라미터는 레졸루션 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R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지금 500하고 501이라고 했으면은 여기가 우리가 쓰는 파장 500, 그러니까 500하고 501이니까 500 그 평균값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의 차이, 이건 1나노미터죠. 그러니까 그 차이 델타 람다가 분모로 가고 그 우리가 측정하는 그 파장이 분자로 가서 나눠주게 되면 이건 500이 되겠죠. 레졸루션이. 그러니까 리졸빙 파워가. 그리고 이 숫자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라이트 게더링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소중한 노란색을 거의 다 써버렸네. 라이트 게더링 파워라는 거는 그 책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185페이지 밑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에 있네요. The light gathering power of an optical device increase as the inverse square of the f number. 이거 아니다. 어딨어? 그 위에 있네요. A measure of the ability of a monochromator to collect the radiation that emerges from the entrance slit. entrance slit에서 들어온 그
그 레디에이션을 얼마나 잘 모아서 최종 엑시슬리까지 보내주느냐 그 부분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에 상관이 되냐면은 일단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아까 F의 스퀘어에 반비례한다고 그랬고, 근데 F가 뭐냐? F 값은 포컬 랭스하고 D, 그러니까 그레이팅의 디스턴스 D. 그러니까 포컬 랭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F 값은 커질 테니까, 그리고 또 그것과 그 스퀘어의 역비례해서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노크로메이터가 커져서 그 포컬 랭스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서 로스가 더 많이 생기고 라이트 게더링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F 값이 커질 거고, 그리고 F 값이 어디 있어요? D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꾸로 얘기했네. 그러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F 값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과 역수가 되니까 D하고 라이트 게더링 파워하고는 비례하는 게 되겠죠. 네? 그 얘기는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이 오목 렌즈의 포컬 랭스가 길어지면 이 최종까지 오게 되는 그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R이 값이 작아져서 그 D 값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엑시슬리까지 가는 그 빛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식, 특히 포컬 랭스, 그 다음에 그 그룹의 디스턴스 D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람다하고 요 Y, 요것들 사이의 관계만 잘 알면은 그 모노크로메이터에서 디스펄션, 리졸빙 파워, 라이트 게더링 파워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책에 어디 있어? 문제가 종종 있는데 example 뭐 7-1 그다음에 또 문제가 어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엑서사이즈 문제에서도 아마 그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요 그림에 있는 거가 아주 일반적인 컨벤셔널 모노크로메이터예요. 근데 이것에 비해서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가 더 있어. 18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왠지 오늘 무슨 계산할 게 많고 다음 주 시험에 나올 게 많이 나올 것, 많이 배우는 것 같잖아. 에쉘 모노크로메이터라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건 요거랑 조금 다른데, 거기서 보면은 아마 이 핸드아웃에는 아마 표시를 안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책에 커버가 되니까 설명을 할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팅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그레이팅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넓은 면, 이게 길게 누워 있는 쪽에서 반사를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애쉬 그레이팅이라는 거는 이쪽 면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 그리고 입사각 I, 반사각 R하고 거의 비슷해.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형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n 람다는 d sin I 플러스 sin R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 지금 이 경우에는 애쉬 그레이팅이라는 거에서는 I가 R과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그냥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n 람다는 2d의 사인 베타라는 형태로 식이 저기식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 만들어진 그레이팅을 애쉬 그레이팅이라고 하고, 이제 그 책의 그림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8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애쉬 그레이팅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레이팅 사실 두 개의 파장 분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책의 그림 보면은 그레이팅이 이런 형태의 그레이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즘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이 빛의 분산을 두 번을 시켜줘요. 근데 빛의 분산을 시켜주는 방향을 잘 보면은 그 책 187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7-23. HL 그레이팅에서 빛을, 그러니까 처음 그레이팅에서 빛을 이렇게 분산시켜줬다면은 두 번째 프리즘에서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또 분산시켜줘. 그러니까 빛을 X축으로 한번 분산시켜주고 두 번째 프리즘에서 Y축 방향으로 다시 한번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컨벤셔널 그레이팅에서는 빛을 한쪽 방향으로만 분산을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차원적인 빛의 어레이가 되는 데 비해서 애쉬 그레이팅에서는 한 번, 두 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빛이 그 그림 7-23의 아래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빛의 분포가 2차원적으로 돼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 260이고 뭐 220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여기는 뭐 800이고 뭐 640이고, 그러니까 빛을 한번 이쪽으로 분산을 시켜준 다음에 두 번째 프리즘으로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분산을 시켜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빛의 분리, 파장별로 분리하는 거는 이게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애쉬 그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다음 챕터에서 배울 이제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요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테이블 7-1을 보면은 일반적인 컨벤셔널 그레이팅하고 애쉬 그레이팅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웠던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컨벤셔널 그레이팅하고 애쉬 그레이팅하고 뭐 포컬 랭스가 같다고 치고, 그루브는 그 훨씬 더 애쉬이 그 적게 있는데도 중요한 파라미터인 레졸루션을 한번 보세요. 300나노미터에서 레졸루션을 보면은 컨벤셔널 그레이팅은 62,400이지.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애쉬 그레이팅은 얼마예요? 763,000. 10배가 넘게, 12배 이상 레졸루션이 좋은 거야. 그리고 리시프로칼 리니어 디스퍼전,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컨벤셔널은 16옹스트롱 퍼 밀리미터고 SL은 1.5 옹스트롱 퍼 밀리미터야. 그 레시프로컬 디스퍼션은 값이 커야지 좋은 거예요, 작아야 좋은 거예요? 작아야 좋은 거죠. 단위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파장들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1mm 안에 그 작은 파장 수가 들어갈수록 이게 분산이 더 많이 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SL 그레이팅이 레졸루션도 76만 3천이고 10배 이상 좋고, 그 다음에 리니어 디스퍼션도 10배 이상 좋고, 그 다음에 라이트 게더링 파워는 뭐 비슷한 정도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뭔가 분리하고 싶을 때는 SL 그레이팅이 훨씬 더 장점이 많죠. 여기서 레졸루션이 300나노미터에서 76만이라는 건 어떻다는 거야? 어느 정도 생각하면 돼요? 람다 300나노미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30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지? 이게 76만이 되나? 76,000이나 76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계산하기 너무 어렵나? 60만이라고 합시다. 그럼 60만에서 이렇게 나누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 그러니까 2000분의 1 나노미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0.0005 나노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들을 여기서 리졸빙 파워로 그냥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뭐 UV 비저블 이런 것들의 레졸루션이 한 수백, 어디 책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수천 정도 되는군요. 18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벤치탑 UV 비저블 모노크로메이터가 리졸빙 파워가 10의 3승에서 10의 4승, 한 1000에서 10,00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0.001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위 파장 분류를 하는, 파장 선택을 하는 장치들의 어떤 스펙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숫자들이나 그 용어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었고, 오늘 이렇게 수식이 많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아까 모노크로메이트에서 맨 끝에 엑시트 슬릿이 있죠. 나가는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은 넓게 열면 좋을까? 아니면 아주 좁게 하면 좋을까? 그때 달라요 것 같은데, 만약에 시그널이 엄청나게 작아, 그러면은 빛이 많이 와야 되잖아. 일단 디텍터까지. 그러면 좀 열어야 될 거고, 근데 시그널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데 레졸루션을 좋게 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좁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데, 이게 엑시슬릿 4, 3이니까 이게 제일 엑시슬릿이 좁은 거죠. 엑시슬릿을 좁게 했을 때랑 넓게 했을 때랑 결과적으로 나오는 실제로 파장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섞여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 세 개의 파장이 그냥 하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소위 리졸빙 파워가 안 좋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살짝 구분이 되고, 여기서 제일 좁게 했을 때는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죠. 이때 얘기하는 소위 이펙티브 밴드위드스, 이펙티브 밴드위드스가 여러분들 책에 188페이지에 보면은 람다 하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펙티브 밴드위드스는 레시프로컬 리니어 디스퍼션하고 W가 뭐냐면은 그 어디 있어요? 슬릿 위드스. 좀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슬릿 위드스가 그래서 슬릿 위드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펙티브 밴드위드스가 좁아져서 우리가 더 구별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이전에 어토믹 스펙트라하고 뭐 몰리큘러 스펙트라 막 비교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벤젠이 기체 상태로 있을 때, 벤젠이 뭐 핵산에 녹아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소디움이 기체 상태로 있을 때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근데 같은 실험을 해도 여기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플러스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 로테이셔널 트랜지션이 막 섞여 있어. 아마 그 기체 상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밴드위드스를 0.5 나노미터로 해서 하면은 그 픽들이 리졸브가 되거든요. 구분이 돼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전에 사람이 하던 대로 실험을 해야지. 나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전에 사람이 밴드위드스를 아주 넓게 해서 2나노미터 또는 1나노미터로 세팅하는 것을 그냥 쓰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시료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기에 대해서 그 기기의 슬릿이라든가 뭐 포칼 랭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이 원자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저희 파라미터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디텍터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려면 좀 한없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 뭐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디텍터 부분은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아웃데이트되어 있는 옛날 얘기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책을 읽어보면서 뭐 이런 PM 튜브, 포토다이오드, 그 다음에 CCD, CID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략적으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디텍터 산다 그러면은 어떤 파장에서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가 PMT, 포토 멀티플라이 튜브가 여러분들 분석화학 때 배운 기억 어렴풋이 있죠. 그렇게 전자가 포톤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다이오드가 있어서 마치 폭포수처럼 이게 10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배가 돼서 맨 마지막에 전자가 뭐 100만 개나 1000만 개, 뭐 10의 6승, 7승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A번 PM 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야. 리스판스가 아마 이쪽이 이제 센시티비티 리스판스 같은 걸 텐데 10의 14승, 10의 15승까지 가요. 그것에 비해서 포토다이오드 F번 어디 있나? F번 포토다이오드는 그 소자 하나거든요. 빛이 들어가면은 전기가 딱 통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의 10승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한 10의 5승 정도, 4승이나 5승 정도 증폭돼서 PMT 정도의 시그널로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그냥 포토다이오드를 써도 되는 건지, 써도 충분한 정도의 시그널일지, 아니면 PMT 정도의 굉장히 작은 시그널을 검출하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디텍터가 모든 파장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건 아니야.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시광선 영역 뭐 400에서 700 여기서 PMT는 여기서 센시티브한데 IR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별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디텍터들을 선택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포트 튜브, 포토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알 거고,
되게 더 문을 열면 좀 나을까요? 뒤에 문 좀 열을래요? 본인은 수업을 듣고 싶은데 날씨가 덥고, 날씨가 더우면 방이 덥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이 오는 사람도 많은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할게. 일단은 아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쭉 뒤로 넘어가서 206페이지에 가면은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게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프리에이 트랜스폼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분광 분석할 때 항상 FT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FTIR, 뭐 FTNMR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FT가 프리에이 트랜스폼이기도 하지만은 그 FT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아니면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런 그 데이터를 보는 소위 X축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전자기파가 사인파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걸 거야. 그리고 두 개의 다른 파장 뭐 1마이크론짜리 적외선하고 뭐 1.2마이크론짜리 적외선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두 개하고 차이는 이 뭐죠? 주기만 달라지고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앰플리튜드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페이즈가 막 섞여서 어떤 때는 보강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시그널이 커지고 이런 데서는 서로 엇갈리니까 상쇄돼서 시그널이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시그널이 작아졌다 커졌다 그러지만 그 안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다른 파장이 프리퀀시가 섞여 있는 걸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시간 단위로 이거 섞여 있는 거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 시간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건데 요 파장하고 요 파장에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 근데 그것을 그 시간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프리에이 트랜스폼 테크닉이 이런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라는 형태로 해서 뭐 FTIR, FTNM 이런 걸 많이 쓰이는데 그거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한 가지는 좀 전에 보였던 뭐 모노크로메이터 뭐 이런 것들 쓰일 경우에 중간에 거울, 모모 거울도 있고 그레이팅도 있고 빛이면 반사됐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빛이 끝까지 나오는 게 로스가 많이 있어. 근데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그러니까 들어간 게 끝까지 오는 그 비율이 트루풋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리졸빙 파워, 그러니까 레졸루션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 뭐 파장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리고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좀 전에 모노크로메이터를 쓸 경우에는 뭐 우리가 500나노미터로 세팅을 해서 업솔루션을 찍고 501나노미터로 가서 또 업솔루션 찍고 하나씩 하면서 한 번에 한 파장밖에 못 보죠. 근데 이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거는 좀 전에 그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파장을 한꺼번에 다 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그걸 분리를 해내지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파장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파장에 대한 데이터를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한 번에 한 파장씩만 볼 때에 비해서 각 파장당 우리가 데이터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멀티플렉스 어드밴티지라고 하고 같은 한 파장에 대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시그널 투 노이즈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왜 그걸 잘 안 하느냐? 봅시다. 요게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 근데 왜 그것을 다 안 하느냐라는 거가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포토일렉트릭 트랜스듀서라는 거가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트랜스듀서. 그러니까 빛을 전기로 시그널 바꿔주는 부분이죠. 근데 그 디텍터가 리스판스가 되게 빨라야 돼.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얘가 시그널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다 따라가면서 딜레이되지 않고 디텍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인프라레드다, 그러니까 적외선이다 또는 UV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할까? 그 숫자가 여기 있네. Response to the power variation in the frequency range가 10의 12승에서 10의 15승 헤르츠. 그러니까 거의 뭐죠? 그러니까 1초에 10의 12승이나 15승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12-12승이나 12-15승만큼 빠른 변화들을 디텍트할 수 있는 디텍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렉트로닉스가 충분히 제공되지가 않았죠. 최근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도 있네. Modulate high frequency signal into measurable frequency signal without distorting the information carried in the original signals. 그러니까 요 10의 12승이나 10의 15승 정도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그널을 마듈레이트, 변조를 시켜주는 거야. 프리퀀시를 낮춰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정보는 잃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뭐 한 10의 6승이라든가 뭐 10의 5승이라든가 이렇게 프리퀀시를 뭐 100만 분의 1, 뭐 아니면 1000만 분의 1로 줄여준다. 그러면은 그 현재의 기술로 따라갈 수 있는 현재 일렉트로닉스 기술로 그 시그널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선 우리가 타임 도메인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하는 장치, 하이 프리퀀시를 로우 프리퀀시로 마듈레이션하는 장치를 여기서는 이제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라고 얘기를 해요. 간섭계. 요거까지 설명하면 아마 다 끝날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FTIR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치에는 다 들어있어.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라는 거는. 이거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별거 아닌 게 시료가 여기 있고 IR 소스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빛이 여기서 나와서 요 오목거울을 통해서 또 반사가 되면서 또 평행한 빛이 되겠죠. 시료로 가는 평행한 빛이 되고 평행한 빛이 이렇게 딱 가는데 여기 중간에 빔 스플리터가 있어. 빔 스플리터는 여기서 오는 빛을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는 여기서 일부는 통과를 해. 통과를 해서 이쪽에 있는 무법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울 쪽으로 가고 일부 절반 정도는 반사를 시켜. 여기서 요 45도 각도로 반사시키니까 여기로 가겠죠. 이쪽에는 고정되어 있는 미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빔 스플리터는 빛을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그런 장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IR 소스에서 나오는 빛을 여기에서 반은 이쪽으로 보내고 반은 이쪽으로 보내. 그러니까 반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미러니까 거울이니까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겠지. 그리고 이쪽 거울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많은 거는 여러 개의 거울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것도 여기로 올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만나겠죠? 이 빔 스플리터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근데 저쪽에 갔다 오는 애랑 이쪽에 갔다 오는 애랑 같을까 다를까?
우리 이제 광학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는 경로차, 간섭, 이것도 인터페로메터죠. 간섭계죠. 이것도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요 고정되어 있는 거울에 갔다 온 애는 요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일정한 위상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이쪽에는 이 거울이 여기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갔다 오는 거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요 제로에 있을 때는 이쪽이랑 똑같은 위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게 더 일로 가거나 더 앞으로 가면은 다른 위상으로 다른 페이지를 가지고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 무버블 미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버블 미러가 빛 파장의 뭐 2분의 람다에 해당한 위치에 있는지, 마이너스 1 람다 또는 플러스 2분의 1 람다, 플러스 1 람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만큼의 2배가 되겠네. 그만큼의 페이지 디퍼런스, 그러니까 경로차가 생겨서 얘하고 얘 사이에 간섭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샘플로 가는 빛은 요 픽스드 미러하고 무버블 미러에서 반사된 두 개의 빛의 어떤 합친 형태, 간섭이 일어난 형태로 해서 시료한테 들어가고 디텍터에서 디텍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는 일단 기억해야 될 건 빔 스플리터가 가운데 있고 빛을 고정된 거울과 움직이는 거울로 갔다 오게 해서 두 개 사이에 어떤 위상차가 있다, 경로차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그널을 표현하는 여기 중요한 식이, 여기 F는 뭐 E VM의 C의 V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각각이 뭐냐면은 책에 봅시다. 209페이지에 보면은 7-25에 있는 식이네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소스에서 나오는 빛의 프리퀀시예요. frequency of the radiation. 그리고 C는 뭐겠어요? 광속이겠지? 그러니까 콘스탄트고, 그 다음에 VM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러의 속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어디쯤 있나? VM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미러의 속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러의 속도하고 광속을 가지고선 그 원래 프리퀀시하고 곱하게 되면은 요 F 값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인터페로그램의 어떤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만약에 뭐 12-15승 뭐 아니면 12-뭐 12승이다. 그런데 요 가운데 값이 만약에 VM을 1.5cm/s으로 집어넣어주고선 광속으로 해서 집어넣어주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12-10승 정도가 돼. 그 얘기는 아까 12-15승짜리 프리퀀시를 여기서 처음에 쏴주게 되면은 요 끝에 디텍터에서 나오는 어떤 이 인터페로그램의 프리퀀시는 그것의 10-10승분의 1 정도, 10승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에 15승짜리 프리퀀시를 넣어주면은 10에 5승 정도로 떨어지게 변조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쫓아가면서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여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변조를 시켜서. 내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링크가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는 거는 뭐 할 텐데, 요거보다는 요 마이켈슨 인터페로메터가 원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 소스에서 나오는 프리퀀시를 요 값을 고정된 미러하고
움직이는 미러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선 한 10에서 10승 정도로 그러니까 현격하게 프리퀀시를 줄여줘서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포토일렉트릭 트랜스듀서가 타임 도메인 스펙트럼을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지?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개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겠지만은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잠깐만요. 오피스 아워를 할게요. 10월 4일 내 기억에는 오후에 이렇게 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도록 하시고 실장도 숙제를 내줄까? 이거는 또 10월 5일까지. 글쎄, 다 풀어보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